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주말의 시작 토요일입니다. 어떻게 오늘 하루 잘 보내고 계신가요? 최근 지속되고 있는 시장의 약세 모습 속에 다소 답답한 장 상황이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상승을 해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내일이면 9월이 시작이 되죠. 이 위험 자산 측면 9월의 경우는 나쁘지 않은 달이었기에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코인 마켓캡에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0.58% 하락한 59,0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2위의 이더리움은 0.08% 상승한 2,500달러대, BNB가 0.43% 상승, 솔라나가 1.31% 하락, XRP가 0.52% 상승한 0.56달러대 나타내고 있는데요. 상단의 비트코인 더미넌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의 경우는 56.2% 상당히 올라갔죠.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4.6%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이제 지난달 미국 소비자들이 견조한 지출을 이어가면서 내달 연방준비제도가 50bp의 빅컷이 아닌 25bp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미 상무부의 경우는 30일 개인 소비 지출이 전달보다 0.5% 증가했다라고 밝히게 되었는데요. 이제 전년 대비해서는 2.5% 상승을 한 것이죠. 이는 경제 전문가들의 전망치와 일치하는 수치인데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소비 지출은 0.4% 늘면서 강화한 소비 모멘텀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 미국 전체 경제 활동에서 소비 지출의 경우는 무려 70%를 담당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수치라는 것이죠. 이 미국의 물가는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하는 모습입니다. 시장 전문가들의 경우는 인플레이션에 다시 속도가 붙을 가능성이 거의 사라졌다라면서 연준이 조만간 물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는데 이 다음 달 FOMC에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하는 것은 거의 100% 확정적이죠. 일단 한번 CME 페드워치를 같이 보도록 할 텐데요. 네, 우선 다음 FOMC까지는 18일 정도 남아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다가오는 9월 FOMC의 컨센서스를 확인해 보면 한 단계 인하할 것이다라는 컨센서스가 70%, 아니다 비컷 이제 두 단계 인하할 것이다라는 게 30%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좀 차이가 나죠. 사실상 한 단계만 인하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컨센서스가 훨씬 더 강한 상태이고 이후에 11월 FOMC의 컨센서스를 한번 확인해 보게 되면은 이제 11월의 경우는 지금 기준으로는 두 단계 인하할 것이다. 즉 9월에 1단계 인하하고 한 단계 인하하고 11월도 한 단계 인하할 것이다라는 것이 49.3%, 아니다 11월에는 두 단계 인하하지 않겠냐라는 게 41.8%, 아니다 이제 세 단계 정도 인하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겠냐라는 것이 8.9%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경우는 지난주 잭슨홀 심포지엄 기조 연설을 통해서 이제 금리를 낮출 시간이 됐다라며 내달 기준금리 인하를 강력히 시사하게 되었습니다. 이 물가 오름세가 완화하는 데다가 고용시장의 둔화가 감지되는 만큼 현재 제한적인 통화 정책 기조를 일부 되돌리기 위해서 9월 금리 인하 개시가 적절하다라는 게 연준 위원 대다수의 견해입니다. 이 시장은 연준이 올해 말까지 금리를 총 100bp 현재 기준으로는 4단계 인하할 가능성에 대해서 무게를 또한 두고 있습니다. 이 같은 예상대로라면은 기준금리는 4.25에서 4.50%로 낮아지게 되는데 다만 미국의 경제 활동이 견조한 확장세를 유지하는 만큼 50bp의 빅컷의 이유는 없다라는 게 경제 전문가의 대다수 평가입니다. 특히 최근 4.3%로 오른 실업률을 확인한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보다 고용시장으로 정책의 중심을 옮겨가는 모습인데요. 이 연준은 물가 안정과 완전 고용이라는 두 개의 책무를 가지고 있죠. 이제 그 역할을 충실하게 이행할 때가 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크립토 마켓에 대한 분석들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암호화폐 시장이지만 오히려 현재가 비트코인의 매수 적기다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비트코인 지금이 매수 적기이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어제 잠시 6만 1,000달러를 회복한 후에 오늘도 하락세를 지속하고 있다. 이러한 가격 하락 속에서 비트코인 채굴자의 수익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지표인 해시 가격이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에 도달했다. 이 해시 가격의 급락이 투자자들에게 최적의 매수 기회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언급을 했다.
있다라고 하는데 이 비트코인의 가격과 채굴자가 단위 컴퓨팅 이제 파워당 얻은 수익 간의 관계를 측정하는 해시 가격이 일관된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밝히며 이 지표가 낮아질 때 비트코인 가격이 바닥을 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차트를 통해 시가격이 하락한 시기를 강조하며 이 시기가 비트코인 가격이 최저점에 도달했거나 근접한 시기와 일치한다. 비트코인 가격이 이 이후에 크게 회복한 경우가 많았으며 장기 투자자들에게도 매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 외 내용들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009년 시작된 비트코인이 2024년에도 여전히 거래가 되고 있죠. 이 알트코인들은 4년 사이클이 지나면 사실상 생명력을 잃는 것과는 달리 비트코인은 여전히 상승 중입니다.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어내는 걸까요? 이 비트코인은 한때 유행하는 튤립 버블이라 말했던 사람들에게 왜 그 생각이 틀렸다고 말할 수 있는 걸까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비트코인 투자를 지속할 수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은 잠시 유행하다 없어질 자산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2009년 탄생한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의 움직임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비트코인을 발명해서 시원하게 한탕 해먹고 끝낼 것이 없다면 이렇게까지 이어오지도 못했을 겁니다. 비트코인은 털어먹고 끝낼 기회가 이미 수십 번이나 있었습니다. 사토시 이제 나카모토로 추정되는 할피니가 죽었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 남겨진 가족들이라도 비트코인을 대량 매도하면서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죠. 이제 과거 정말 많은 공격의 대상이었던 51% 공격도 같은 맥락입니다. 누군가 비트코인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자기 멋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는 생각이 강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게 모두 헛소리라는 걸 대부분 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관련해서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수많은 밈이 나옵니다. 이 비트코인 투자하면서 패가 망신한 사람도 있고 경제적 자유를 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은 언제나 그 자리에 있었는데 이 자산을 두고 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엇갈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은 상승 중이고 새로운 투자자들이 생기고 있죠. 이러다 불장의 초입에 가면 비트코인이 이미 급등한 상태이기 때문에 코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이때 사람들은 큰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느끼게 됩니다. 너무 올라버린 비트코인을 보며 지금 들어가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절망을 느끼며 알트코인이라는 대체 투자처를 보면서 희망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비트코인 급등 이후에 불장을 만들어냅니다. 이 불장은 말 그대로 불을 붙이는 것과 비슷합니다. 어떤 때는 불이 쉽게 붙지만 어떤 때는 정말 붙지 않죠. 2021년 불장 이후 기회는 많았지만 불장이 오지는 못했습니다. 그 근본 원인에는 비트코인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충분히 올라줘야만 불장이 오게 되는 겁니다. 이 문제는 비트코인 가격에 내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비트코인 가격에 내성이 있다라는 말은 과거 이만큼 올랐을 때 불장이 왔으니 이번에도 이 정도 오르면 불장이 올 거라는 생각이 대한 내성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다행히 비트코인은 4년 사이클마다 신고점을 경신했고 알트코인은 비트코인의 낙수 효과로 엄청난 펌핑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기회는 꾸준히 있어왔고 그것이야말로 코인 투자의 매력이었습니다. 이는 지금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 비트코인은 지금 이 순간에도 4년 주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불장, 폭락, 얕은 상승, 강한 상승이라는 사이클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현재는 강한 상승의 후반부에 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면 지금 전혀 강한 상승이 아니라고 불평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강한 상승기에도 얼마든지 횡보나 박스권장은 펼쳐졌었습니다. 제 말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다면 지금 당장 2020년의 주봉 차트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트코인 상승은 정방형 상승이 아닙니다. 이 충분한 박스권을 지나면서 거래가 침체되고 거래소에 비트코인이 사라지게 되면 그때 희소성으로 인해 급등하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2024년 말이나 2025년을 많은 사람들이 불장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에 현재 파이넥스 거래소를 통해 퓨처 그리드봇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 진행 시간 24일 정도 되고 실제 투자금은 2,500 USDT 하나에 약 300만 원 정도 되죠. 이 그리드 프로핏 보셀 이용한 자동 매매 수익의 경우는 벌써 11.47%입니다. 286달러 언리얼라이즈드 프로핏 미실현 이익의 경우는 롱 포지션을 통한 이익의 경우는 15% 393달러 이제 거의 비슷해졌죠. 이 토탈 프로핏의 경우는 이 두 개를 합산한 27%
$680 정도 수익을 보고 있습니다. 이 퓨처 그리드 보스의 경우는 장기 투자를 진행하는 투자자들에게는 자산을 5배 빠르게 불릴 수 있는 중요한 포트폴리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 불장 졸업을 위해 자산의 성장을 도모하시는 분들은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관련 링크들 고정 댓글창에 남겨놓았습니다. 확인해 보시고 다시 시작되는 불장 졸업 같이 한번 해보시죠. 이 리플 사업이 SEC 간의 소송 판결 이후에 SEC의 항소 여부가 시장의 관심사로 떠오른 상태입니다. 이 코인피디아에 의하면 따르면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 미스터 후버의 경우는 SEC가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까지 항소를 보류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하게 되는데, 이 반면 법률 전문가 빌 모건의 경우는 SEC가 항소하지 않을 확률을 60%로 보고 있어 상황이 불확실한 가운데 시장은 또 다른 법적 대결에 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지난 8월 7일 아날리사 토레스 판사가 SEC와 리플 간의 최종 판결을 내린 이후 SEC는 항소 여부에 대해서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빌 모건의 경우는 SEC가 순수하게 법적 고려만으로 결정을 할 경우 항소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전망을 하게 되었죠. 이 미스터 후버는 SEC가 금리 인하 시점까지 항소를 미룰 수 있다라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이 과거 SEC가 리플의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크리스마스 시장 상황과 맞물렸던 것을 예로 들며 이번에도 시장 조건과 맞춘 타이밍을 고려할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이죠. 이 SEC가 만일 항소를 할 경우 소송은 2025년까지 이어질 수가 있는데요. 이 항소 결정 기한은 10월 초까지이며 미국의 선거로 인한 행정부의 변화 가능성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겠죠. XRP의 가격적인 관점 상승 반전 신호가 포착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장기적으로 $27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XRP 기술적 지표 회복 상승 반전 신호인가 장기적으로 $27까지 상승 가능하다. 헤드라인이 멋지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이저 암호화폐 중 하나인 리플 XRP가 최근 $0.55까지 하락한 후에 50일 지수 이동 평균 수준까지 반등하며 주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XRP는 최근의 하락세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기술적 지표를 회복하는데 성공하며 상승 모멘텀을 되찾고 있다라고 하는데, $0.55 지지선을 유지하며 50일 이동평균선을 돌파할 경우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암호화폐 전문 매체 크립토 포테이토에 따르면 XRP의 볼린저 밴드가 급격히 수축했고 상대 강도 지수 RSI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단기적인 가격 급등이 예상된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XRP가 $0.41에서 $0.65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전문가들은 상승 돌파가 임박했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으며, XRP의 RSI는 상대 강도 지수는 최근 70에서 30으로 하락했고 이는 곧 상승 반전의 신호일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XRP가 $27까지 상승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 이그레이그의 경우는 XRP가 이전 2017년 강세장에 보였던 상승세를 절반 정도만 지원해도 $27까지 상승할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게 됩니다. 이 외 내용들 그리 중요하지 않아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XRP 관련하여서 상당히 많은 가격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1부터 단기 목표로 잡아야 이후 추가 상승세의 강력한 모멘텀과 펀더멘탈을 얻어 $3, $5, $10까지도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분석들이 즐비한 상황인데요. XRP 한 개당 $10까지 충분히 이번 상승장, 이번 사이클 도달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가격 상승분과 비교할 때 XRP 가격 자체가 현재 $10에 도달을 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 사실입니다. 비트코인 $20,000일 때 4,750원에 도달했었으니 말이죠. 단순 3배 가격 상승분만 비교해 봐도 한 $10 정도는 도달했어야 맞죠. 이것이 현실화가 되는 시점이 내년 중후반기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연 현재 우리가 맞이한 2024, 2025 불장에서 XRP가 어떠한 퍼포먼스를 보여주게 될지 한번 충분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포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5포인트 하락한 29포인트 기록하면서 피어 공포 단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메타 엔지니어들이 양자 컴퓨터 기술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양자 아포칼립스를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이 양자 아포칼립스란 기존의 암호화 시스템이 적용된 은행, 군사, 통신, 블록체인이 모두 뚫릴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제 양자 아포칼립스라 불리는 Q-데이는 양자 저항성을 갖추는 것으로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고 이미 그런 기술이 개발되어 상용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안은 여전히 큰 상태인데 이 양자라는 말이 들어가면 많은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양자는 복잡 그 이상의 개념을 갖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이해는 궁극적으로 불가능하죠. 하지만 현상 자체를 설명할 수는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 개발이 기존 암호 시스템에 문제가 된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암호를 좀 더 단순하게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0 또는 1이라는 암호가 걸려 있는 한 자리 시스템이 있다라고 해보죠. 그러면 0 또는 1을 입력했을 때 암호가 풀릴 겁니다. 아주 빠르고 쉽게 풀 수 있죠. 그런데 양자 컴퓨터는 0과 1을 중첩해서 0도 될 수 있고 1도 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사실상 암호가 바로 풀려 버리는 것이죠. 0과 1이라는 단순한 암호로 예를 들었지만 이걸 수십 자리의 복잡한 암호라고 생각하면 일일이 입력했을 때는 엄청난 시간이 걸릴 겁니다. 하지만 양자 기술이 접목되면 실시간으로 풀리게 되는 거죠. 이 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기술을 이야기할 때 이 양자 컴퓨터가 상극에 있는 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양자 기술은 암호화 기술에 매우 위협적이죠. 문제는 양자 기술이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앞서 말한 은행, 군사, 통신 등 사실상 모든 시스템에 위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만 양자 컴퓨터가 위협이다라는 생각은 오해입니다. 이 비트코인과 같은 블록체인 기술의 핵심은 사실 암호화 기술이라기보다는 탈중앙성에 있습니다. 한 서버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던 기존의 중앙화된 서비스와 달리 분산된 노드에서 모든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죠. 이 암호화폐라는 단어 때문에 암호의 적인 양자 컴퓨터가 적으로 생각될 수는 있겠지만 단순히 암호화폐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우려가 되는 것은 되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양자 컴퓨터는 엄청난 가격과 까다로운 운영 방법 때문에 초기에는 소수의 사람들이 소유하게 될 겁니다. 대부분 글로벌 공룡 기업이나 국가기관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당장에 위협이 될 거라는 말은 과장입니다. 하지만 양자 컴퓨터가 대중화될 어느 날이 되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모든 암호화 구조가 변할 겁니다. 문제는 비트코인이 과연 이런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냐라는 것이죠. 어떤 해결책이 있을 때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은 중앙화된 조직이 가진 가장 큰 장점입니다. 반면 탈중앙화된 서비스의 경우는 의견을 모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건데요. 2021년 11월 비트코인은 마침내 템루트 업그레이드에 성공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너무 당연합니다. 이 보안을 높이고 속도를 높이며 부분적인 스마트 컨트랙트를 가능하게 한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완벽한 탈중앙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제안도 승인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반면 이더리움은 POW에서 POS로 전환하는 거대한 문제조차도 빠르게 밀어붙일 수 있었습니다. 비탈릭 부테린이라는 이제 강력한 리더가 있었기 때문인데 비탈릭이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이더리움 재단이 변화를 이끌지 못했을 겁니다. 이더리움이 아무리 구조적 탈중앙성을 주장해도 비탈릭의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겠죠. 따라서 빠른 대응이 쉽지 않을 거라는 점은 비트코인의 분명한 약점이 될 겁니다. 하지만 템루트 업그레이드 당시 스마트 컨트랙트를 지원하는 레이어 1 코인들의 이슈가 됐었던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양자 아포칼립스 역시 더 화제가 되면 해결에 대한 의견이 모아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Q-데이의 위협이 결코 두려워할 일은 아니며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현재 우리는 너무나 좋은 시기 속에 실제적인 투자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 영상 말씀드리지만 절대로 단기적인 시각으로 이 시장 바라보지 마시고 장기적인 시각으로 또한 오랜 시간 동안 함께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통하여 투자를 진행하시길 진심으로 바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